됐어요. 냄새 나잖아요. 며느리가 반찬통을 받아들더니 뚜껑도 안 열고 돌아서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만든 갈치조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문이 닫혔어요. 비밀번호 바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는 반찬통 뚜껑만 남아 있었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 문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다음에 또 오면 나 진짜 이혼해.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자식한테 버림받는 게 이런 거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하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때 72이었어요. 남편은 74이었고요. 우리 부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철물점, 저는 바로 옆에서 생선 가게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량진까지 가서 생선을 받아오고 밤 9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들. 하나뿐인 아들 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전세금 2억도 저희가 마련했어요. 남편이 이거면 됐다 하면서 통장을 꺼내던 날 저는 옆에서 울었습니다. 기뻐서 운 거예요. 드디어 아들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구나. 이제 됐다 싶었거든요. 며느리 처음 봤을 때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말투가 좀 차갑긴 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했으니까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 한마디를 듣고 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딸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머니라는 호칭이 진심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결혼 첫 해에는 괜찮았어요. 명절에 왔다 갔고 가끔 전화도 했고 제가 반찬을 해가면 감사합니다 정도는 했으니까요. 달라진 건 손자가 태어나고부터였습니다.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미역국을 끓여갔어요. 새벽부터 소고기 사서 진하게 끓인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숟갈도 안 먹었어요. 어머니, 저 산후조리원에서 식단 관리 받고 있어서요.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미역국을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요즘은 다 그런 거라고, 제가 모르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한 번 참으니까 두 번째가 왔고, 두 번 참으니까 세 번째는 더 거침없이 왔습니다. 준혁이 돌잔치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금반지를 맞추고 한복을 새로 해 입고 축의금도 넉넉히 준비했어요. 돌잔치장에 도착했는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자리가 앞에 있잖아요. 며느리 쪽 부모님은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리에는 며느리 친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예, 우리 자리가 없는데? 아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져서 아빠, 잠깐만. 내가 자리 만들게. 뒤쪽에 접이식 의자 2개를 가져왔어요. 구석에 놓았습니다. 구석이었어요. 내 손자의 돌잔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석에 접이식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정면을 봤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봤어요. 무릎 위에 올린 주먹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차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그 뒤로 며느리는 점점 더 대놓고 했습니다. 추석에 갔더니 현관문을 안 열어줬어요. 초인종을 3번이나 눌렀는데 인터폰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준혁이가 열이 나서요. 다음에 오세요. 나중에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준혁이 열 안 났다고 했어요. 그냥 거짓말이었습니다. 설날에는 아예 통보를 했어요. 올해는 저희끼리 보낼게요. 준혁이 학원 스케줄도 있고 음력 설날에 학원이 어디 있어요. 저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랑 사이가 나빠지면 아들이 힘들어지니까 손자를 못 보게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참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준혁이 유치원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날짜를 알려줬어요. 며느리 몰래.
엄마, 목요일 오후 2시. 준혁이 학예회야. 엄마 보면 좋아할 거야.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머리도 하고 깨끗한 옷 입고 준혁이 좋아하는 약과도 예쁘게 싸서 갔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는데 며느리가 있었어요. 저를 보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발견했어요. 할머니다. 할머니.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준혁이를 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준혁아, 할머니 왔어.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싸늘한 목소리였어요. 누가 오시라고 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냥 준혁이 보고 싶어서. 며느리가 준혁이 손을 잡아 끌었어요. 준혁아, 가자. 엄마 옆에 있어. 준혁이가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어요. 아이의 눈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아이를 끌고 가면서 저한테 등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요. 어머니, 앞으로는 아이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꾸 오시면 아이한테도 안 좋아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엄마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떤 눈은 동정이었고 어떤 눈은 호기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과 봉지를 꼭 쥐고 유치원을 나왔어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약과 봉지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워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하면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할 것이고 그러면 아들이 힘들어질 테고 며느리가 더 화를 낼 테니까. 그래서 혼자 삼켰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삼키는 건 익숙했으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둘이 같이 오는 건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했습니다. 얘들이 왔어 하면서 수박을 꺼내고 보리차를 끓이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도 기뻤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아들이 오면 기쁜 거예요. 그게 부모니까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더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뭘 살피는 눈이었어요. 쟤는 눈. 어머니, 아버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여기서 사시기엔 좀 위험하지 않으세요? 남편이 말했어요. 뭐가 위험해? 멀쩡한데.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입만 웃는 웃음이었어요. 아버님, 얼마 전에 감기로 누우셨잖아요. 만약에 밤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우리가 매번 달려올 수도 없고.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미리 연습한 듯한 말투였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데 알아봤어. 요양원인데 시설이 정말 좋아. 전문가도 있고.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요양원? 응. 거기가 훨씬 편하실 거야. 밥도 해주고 건강 체크도 해주고.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보리차 잔을 내려놓는 손이. 내가 거기 갈 나이냐. 멀쩡한 사람을. 며느리가 남편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님, 멀쩡하실 때 가셔야죠. 아프고 나면 그때는 진짜 늦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야?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아들은 준비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팸플릿이었어요. 사진이 예쁘게 나온 고급 시설 같은 곳. 그런데 팸플릿이 새 것이 아니었어요. 모서리가 접혀 있었고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본 거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이건 며느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라는 걸. 일주일 뒤 우리 부부는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40년 살던 집에서 캐리어 하나와 이불 보따리 2개. 남편은 마당에 감나무를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그 나무는 아들이 태어난 해에 심은 거였어요. 이놈아, 잘 있어. 남편이 나무한테 말했어요.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나무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요양원까지 아들이 운전했어요. 며느리는 안 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왔는데 남편이 창밖만 봤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낡은 곳이었습니다. 팸플릿이랑 달랐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소독약 냄새, 좁은 복도, 4인실이었습니다. 팸플릿에는 2인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들이 짐을 내렸어요. 엄마, 금방 또 올게. 그 말을 믿었어요. 그때는 아들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도로로 나가고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요양원 입구에 서서 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봤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볼까봐 고개를 돌리고 울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울고 있었더라고요. 소리 없이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 안 보이게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울면서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이 8월 14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금방 올게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보름에 한 번으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2달이 지나자 전화도 끊겼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나는 버려진 거구나. 4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생선 비린내 맡으면서 번 돈으로 키운 아들한테 버려진 거구나. 요양원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팸플릿에는 분명 2인실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예, 여기 방이 좀 다른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그게 2인실은 자리가 없어서 잠깐만 4인실에 계셔. 금방 옮겨드릴게. 금방이라는 말. 그 말을 또 믿었어요. 방에는 이미 2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거의 못 움직이시는 할머니였고, 한 분은 밤마다 혼잣말을 하시는 할아버지였어요. 침대는 좁았고 매트리스는 딱딱했습니다. 이불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우면서 천장을 봤습니다. 여보, 응? 집에 감나무 물 안 줘도 되나?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남편이 걱정하는 게 감나무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잠을 못 잤어요. 저도 못 잤고요. 좁은 침대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40년 전 시장에서 처음 장사 시작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돈은 없었지만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내일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뭐가 있을까? 남편은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모르겠었습니다. 첫 주는 지옥이었어요. 아침 6시에 기상방송이 울렸습니다. 시장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저도 그 방송 소리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차갑고 기계적인 소리였거든요. 식사는 단체로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줄을 서면 식판에 밥이랑 반찬을 받아요. 급식 같았어요. 아니, 급식보다 못했습니다. 밥이 질었어요. 반찬은 매일 비슷했고요. 된장국은 짠데 건더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 숟갈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걸 밥이라고.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요. 안 먹으면 힘 빠져. 남편은 억지로 먹었어요. 저도 억지로 먹었고요. 우리 집에서는 매일 다른 반찬을 해 먹었거든요.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구이, 아들이 좋아하던 갈치조림, 제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 40년을 매일 다른 밥상을 차렸습니다. 여기서는 오늘 뭘 먹는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해놓은 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밥을 못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못 정한다는 게. 남편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열흘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은 평생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철물점 문 열고 물건 정리하고 손님 받고 저녁에 정산하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할 일이 없다는 건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없어요. 식사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복도를 걸어봐야 끝에서 끝까지 30발자국이에요. 남편이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여보, 산책 갈까? 여보, 밥 먹으러 가자. 대답이 줄었어요. 표정도 줄었고요. 예전에는 무뚝뚝해도 눈빛이 살아있었거든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생각하는 눈이었어요. 그 눈이 꺼져갔습니다. 보름쯤 됐을 때 남편이 침대에서 안 일어났어요. 여보, 일어나요. 아침이야. 남편이 벽을 보고 누운 채로 말했습니다. 먹기 싫어. 그래도 일어나야지. 뭐하러? 그 뭐하러라는 세 글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하러 일어나냐는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진짜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예, 아버지가 밥을 안 먹어. 아, 그래? 요양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봐. 내가 좀 알아. 아버지가 내 얼굴 보면 좀 나을 것 같다. 엄마, 나 요즘 좀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다 다음 주도.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전화했어요. 예,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 진짜 한 번만 와. 전화를 받은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통화 어려워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중이거든요. 잠깐이면 되는데.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자꾸 전화하시면 곤란해요. 거기 전문가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말씀하세요. 저희는 저희 사정이 있어요. 뚝, 뚝,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통화 시간이 떠 있었습니다. 47초, 47초짜리 통화. 그게 한 달 만에 연락이었어요. 그때 원장님이 처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원장님은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어요. 키가 작고 목소리가 낮은 분이었는데 눈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밥 안 드셨죠?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입맛이 없으시면 제가 죽 끓여올까요? 저는 사양했어요. 괜한 신세 지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30분 뒤에 원장님이 뚝배기에 호박죽을 끓여오셨어요. 안 드셔도 돼요. 그냥 놔둘 테니까 드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그러고는 그냥 가셨어요. 호박죽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달큰한 냄새가 났어요. 한 숟갈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두 숟갈, 세 숟갈. 먹다가 울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밥을 해준 게 몇 달 만인지 몰랐거든요. 아니, 누군가 저를 걱정하는 말을 들은 게 몇 달 만이었어요. 밥 안 드셨죠? 그 한마디가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원장님은 참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계셨어요. 남편이 침대에서 안 일어나는 날이면 조용히 방에 와서 커튼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햇볕이 들어오게만 하고 나가셨어요. 어느 날은 남편 침대 옆에 작은 화분을 놓아두셨습니다. 방울토마토 모종이었어요. 할아버님, 이거 물 좀 주세요. 저 바빠서 신경을 못 쓰거든요. 남편이 멀뚱히 화분을 봤습니다. 이걸 왜 여기다 놔? 물 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할아버님 아니면 안 돼요. 원장님이 웃으면서 나갔어요. 남편은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바쁘면 직원한테 시키지 왜 나한테. 그러면서 물을 줬어요. 다음 날도 줬고 그 다음 날도 줬습니다. 일주일 뒤에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방울토마토 화분을 창가에 옮겨놓고 햇볕이 잘 드는 각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잎이 노래지는 것 같은데 물을 너무 많이 준 건가? 저는 남편의 등을 봤어요. 등이 굽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굽었을까? 시장에서 물건 나르느라, 아들어버 키우느라, 평생 짊어지느라 굽은 등. 그런데 그 굽은 등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원장님한테 나중에 물었어요. 원장님, 왜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여기 어르신들 많잖아요. 원장님이 한참 가만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거든요. 더 말씀 안 하셨어요. 저도 더 안 물었고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방 할머니들이랑 인사를 나누게 됐고 식당에서 옆자리 어르신과 된장국이 짜다 안 짜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방울토마토를 돌보더니 어느새 요양원 뒤뜰 텃밭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한쪽 구석을 내주셨거든요. 할아버님, 저기 빈 땅 좀 써주세요. 풀만 나서 보기 안 좋으니까. 남편은 또 투덜거렸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농사를 짓나. 그러면서 호미를 잡았습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깻잎 모종을 넣었어요. 흙을 만지는 남편의 손이 달라 보였습니다. 철물점에서 공구를 잡던 손인데 흙을 만지니까 더 편해 보였어요. 저는 텃밭 옆 벤치에 앉아서 남편이 일하는 걸 봤습니다. 이상하죠? 40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본 적이 없었어요. 시장에서는 저도 바빴으니까. 각자 가게 앞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하루가 끝나고 집에 오면 둘 다 녹초가 되어 쓰러졌거든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가 하얗고 손이 거칠었어요. 하지만 흙을 다루는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모종을 넣고 흙을 덮을 때 토닥토닥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아기 재우듯이 두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여기 와서야 제대로 보는구나. 2달쯤 됐을 때 한밤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가 없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후다닥 받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전화했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밥은 잘 먹고? 응, 잘 먹어. 거짓말이었어요.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밥이 잘 넘어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빠는? 아빠도 괜찮아. 텃밭에서 상추 키우고 있어. 아빠가? 응. 여기 원장님이 땅을 좀 내주셔서. 또 침묵이었어요. 엄마. 응. 미안해.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울면 안 돼. 울면 아들이 불편해지고 불편해지면 또 전화를 안 할 테니까. 뭐가 미안해. 괜찮다니까. 다음에 갈게. 진짜. 그래. 바쁘면 안 와도 돼. 전화를 끊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라는 말.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데리러 갈게가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겠죠. 그 말을 하면 며느리가 가만 안 둘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끊겼어요. 며느리가 알았나 봐요. 한밤중에 전화한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다음날 아들 전화기가 꺼져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일주일을 전화했는데 계속 꺼져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바꾼 거였습니다. 아, 며느리가 바꾸게 한 거였어요. 인트로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던 그 사람이 이번에는 전화번호를 바꾼 거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서랍에 넣었어요. 더 이상 걸 곳이 없었거든요. 석 달째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요양원비가 줄었어요. 원래 식사에 과일도 나왔거든요. 사과 반쪽이나 귤 한 개 정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과일이 빠졌어요. 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요즘 과일이 안 나오는데요? 원장님이 잠시 멈칫하셨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께서 요양원비를 줄여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요? 며느리분이요. 식비를 좀 줄여달라고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안 드시니까 줄여도 된다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 원장님이 더 말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매달 보내오던 용돈도 이번 달부터 끊겼어요. 30만 원이었어요. 아들이 매달 보내오던 용돈. 그것으로 간식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고 같은 방 어르신들 과자도 사드렸는데 그것마저 끄는 거였습니다. 원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과일은 제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원장님까지 패 끼치기 싫어요. 그날 저녁 방에 들어가니 침대 위에 사과 2알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았는지 안 물어봐도 알았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반은 남편한테 주고 반은 제가 먹었어요. 남편이 사과를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원장님이 주셨어. 남편이 사과를 씹다가 멈췄어요. 한참 가만히 있더니 다시 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남편도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나 한 가지만 물어보자. 뭔데? 당신은 후회해? 뭘? 아들 키운 거. 저는 한참 천장을 봤습니다. 4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비린내 맡으면서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부서져도 아들 하나 보고 버텼는데 그 아들이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아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후회 안 해. 남편이 아무 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덧붙였습니다. 아프긴 하다. 남편이 어둠 속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철물점에서 쇠를 만지고 무거운 것을 들고 누구한테 한번 내밀어 본 적 없는 손. 그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요양원에 버려진 사람이 편해지다니.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아들한테 전화 올까봐 전화기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 눈치 보면서 반찬통 싸지 않아도 되고 거절당할까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었어요.
그게 이렇게 편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어요. 텃밭 상추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눈이 먼저 떠지더래요. 첫 상추를 땄을 때 남편이 저한테 보여줬어요. 초록 잎사귀가 손바닥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키운 거야. 70대 중반의 남자가 상추 한 장을 들고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원장님이 된장을 가져다 주셨어요. 남편이 딴 상추에 된장 찍어서 같은 방 어르신들이랑 나눠 먹었습니다. 이 상추 좋다. 누가 키운 거야? 내가 키웠지.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원장님이 부엌을 좀 써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같은 층 어르신들 간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전, 감자전, 고구마 마탕. 시장에서 40년 장사한 솜씨가 어디 가겠어요. 어르신들이 줄을 서셨어요. 영숙 씨, 오늘은 뭐 해줄 거야? 부추전이요. 남편이 텃밭에서 부추 뜯어왔어요. 아이고, 여기 오니까 밥맛이 좋아졌어. 웃음소리가 났어요. 요양원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게 저한테는 신기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 편안함이 깨진 건.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요양원 사무실에서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원장님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평소에 잘 웃으시는 분인데 그날은 입이 일자로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원장님이 한참 망설이셨어요. 그러다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며느리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가요? 넉 달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던 며느리가 연락을 했다고요. 네. 어머님, 아버님을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고요. 다른 시설이요? 여기보다 더 저렴한데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는 시설이 많이 열악해요. 제가 알아봤는데 1인당 공간이 여기 절반도 안 되고 식사도. 원장님이 말을 멈췄어요. 원장님, 다 말씀하세요. 거기는 하루 두 끼만 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루 두 끼, 밥 한 끼를 빼겠다는 거였어요. 며느리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안 움직이시니까 두 끼면 충분하다고.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사람이 이제는 밥 한 끼를 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원장님이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있어요. 더요? 며느리분이 친척분들한테 연락을 하셨나 봐요. 무슨 연락을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들한테 돈을 자꾸 요구하셔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셨다고.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의자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치매라고. 돈을 요구했다고. 40년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벌었어요. 내 돈으로 아들 키우고 내 돈으로 전세금 마련해줬어요.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었어요. 한 번도. 그 사람이, 그 며느리가 없는 일을 만들고 있었어요. 원장님, 저 치매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저도 알아요. 저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알아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고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내가 미친 사람이 되고 있는데, 돈에 환장한 노인네가 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뒤로 하나씩 알게 됐어요. 친구 정순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정순아, 나야. 영수가. 정순이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야 잘 지내냐 하면서 반기는 애인데 그날은 말을 아끼는 느낌이었어요. 정순아, 왜 그래? 아니야. 무슨 일 있어? 한참을 뜸 들이다가 정순이가 말했어요. 영수가, 나한테 솔직히 말해. 너 요즘 기억이 좀 그래? 기억? 무슨 기억? 아니, 내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내가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돈 달라고 아들한테 행패 부린다고.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순아, 나 그런 적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래. 근데 내 며느리가.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야. 전화 너머로 정순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영수가, 미안해. 나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며느리가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끊고 바로 다른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순자한테. 순자야, 나 영숙이야. 아, 영수가.
같은 반응이었어요. 머뭇거리는 목소리, 조심스러운 말투. 순자도 며느리한테 연락을 받았더라고요. 내 며느리가 전화해서 그러더라. 시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모셨는데 혹시 전화 오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세 번째 전화까지 했어요. 시장 옆에서 반찬 가게 하던 미경이한테. 미경아. 영숙 언니? 언니. 잘 있어? 미경이는 달랐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언니, 나 며느리한테 전화 받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언니가 치매라고?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미경아, 나 치매 아니야. 알지. 내가 모를까봐. 언니가 시장 장부 40년을 한 번도 안 틀리고 썼는데 치매가 뭔 치매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미경아, 고마워. 언니, 울지 마. 그 며느리 내가 가만 안 둬. 미경이가 씩씩거렸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5명한테 전화했는데 3명이 며느리한테 연락을 받은 거였어요. 그중 2명은 이미 반쯤 믿고 있었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때리는 건 맞으면 아물어요. 욕하는 건 듣고 나면 잊혀요. 근데 없는 말을 만드는 건 안 아물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닌 내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미친 노인, 돈에 환장한 시어머니, 치매 걸린 할머니. 그게 며느리가 만든 저였습니다. 남편한테는 말 못했어요. 말하면 남편이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남편이 아들한테 전화하면 며느리가 또 뭔 짓을 할지 모르고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질 테니까. 그래서 혼자 삼켰어요. 또 평생 그랬듯이 원장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며느리분이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고 했을 때 거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어머님이 동의 안 하시면 옮길 수 없어요. 진짜요? 네. 어머님 의사가 제일 중요해요. 법적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내 의사, 내 결정. 40년을 아들 위해 결정하고 10년을 며느리 눈치 보면서 결정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말. 어머님, 원장님이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며느리 분이 전화하면 녹음 좀 해두세요. 요즘 전화기에 녹음 기능 있거든요. 녹음이요? 네.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원장님이 제 전화기에 녹음 버튼을 알려주셨어요. 빨간 동그라미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전화 올 때. 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비하는 거. 70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에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희가 좀 바빴어요. 준혁이 학교 문제도 있고 회사 일도 있고. 그래.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서류 하나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나왔어요. 본론이. 서류요? 네. 어머님 명의로 된 건물 관련해서 관리를 좀 해드리려고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대신 처리해드리면 편하시잖아요. 건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머니, 거기 계세요? 건물이 무슨 건물? 어머니, 시장 쪽에 건물 2채 있으시잖아요. 임대 관리도 안 하시면 세입자들이 불편하고 세금도 밀리면 곤란하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40년 동안 새벽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건물.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들한테도. 노후 자금이니까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남편이랑 약속했었거든요. 그걸 며느리가 어떻게 한 걸까? 며느리야. 네, 어머니. 누가 그러던? 네. 아, 그건 제가 세무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우연히. 거짓말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뒤를 캤구나. 등기부등본을 떼봤구나. 우리 집을 뒤졌구나. 며느리야, 그 건물은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알아서 하고 있어.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안 해도 돼.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나도 모르게. 관리인 있어. 세금도 자동이체 되고 있고. 손 뗄 거 없어.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조용한 침묵이 아니라 뭔가를 계산하는 침묵이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한번 갈게요. 오지 마.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올 거면 진짜 보고 싶어서 와. 서류 들고 오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녹음 버튼을 눌러서 저장했습니다. 원장님이 알려준 대로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화면에 통화 시간이 떠 있었어요. 4분 23초. 넉 달 만에 며느리가 건 전화. 그 전화의 목적은 안부가 아니라 건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잠 못 들게 했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건물 이야기를 꺼냈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시장 건물 2채 있는 거 알고 있더라고. 어떻게 알아? 아들한테도 안 말했는데. 등기부등본 떼봤나 봐. 집을 뒤졌든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더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낸 거야? 우리 치우고 집을 뒤진 거야? 모르겠어. 근데 시기가 딱 맞아. 남편이 이를 악물었어요. 이 도둑년이. 남편 입에서 욕이 나온 건 제가 기억하는 한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우리를 쫓아낸 게 돈 때문이었다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확실하지, 확실해. 남편이 벽을 향해 주먹을 내리쳤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같은 방 할머니가 놀라서 깼어요. 남편이 겨우 진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처음부터 돈 때문이었을까? 반찬을 버리고 돌잔치에서 구석에 앉히고 추석에 문 안 열어주고 유치원에서 망신 주고 요양원에 보내고 전화번호 바꾸고 치매 소문내고 그 모든 게 계획이었을까? 우리를 집에서 내보내야 집을 뒤질 수 있으니까. 우리를 요양원에 가둬놔야 재산을 만질 수 있으니까. 우리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놔야 나중에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전부 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단순히 성격 나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건물 이야기, 서류 이야기. 원장님이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다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네. 법률 상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법률이요? 네.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이 있는데 어르신 관련 사건 전문이시거든요. 저는 평생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법원도 가본 적 없고 서류라고는 시장 장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그런 걸 해도 되나요? 어머님,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재산이에요. 어머님이 지켜야죠.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내 재산, 내가 번 돈, 내가 지킬 것.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아들 것, 가족 것, 남편 것이었지 내 것인 적은 없었어요. 네, 할게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변호사 만나보기로 했어. 남편이 저를 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화 안 나? 화는 이미 났고.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말자.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항상 괜찮아 됐어. 그냥 넘어가 하던 사람이. 당하고만 있지 말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바뀌었어요. 제 안에서 70년을 참고 삼키고 눈치 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건 요양원에 들어온 지 5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40대 중반의 여자분이었어요. 요양원까지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평생 법이라는 거랑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시장 장부 말고는 서류 같은 걸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장님 사무실에 앉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김 변호사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그 말이 좋았어요. 며느리는 항상 빨리빨리였거든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결정하세요.
빨리 서명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에서 40년 장사한 것, 아들 하나 키운 것, 며느리가 들어오고 달라진 것,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 돌잔치에서 구석에 앉은 것, 요양원에 온 것, 전화번호가 바뀐 것, 치매 소문, 건물 전화, 다 말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김 변호사는 한마디도 안 끊고 다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끔 눈이 붉어지는 것 같았는데 아닌 척 하셨어요. 다 듣고 나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대충은요. 남편이 관리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날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인지. 남편을 불러서 같이 앉았습니다. 남편이 기억하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을 맞춰봤어요. 김 변호사가 노트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시장 상가 건물 1호, 시장 초입에 있는 2층짜리, 1층은 정육점, 2층은 분식집이 새를 들어 있었어요. 월세가 합쳐서 380만 원이었습니다. 시장 상가 건물 2호, 시장 안쪽에 있는 건물, 1층은 반찬 가게, 2층은 비어 있었어요. 월세 220만 원. 두 건물 합쳐서 월 60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었어요. 남편이 20년 전에 사둔 땅 3필지. 시 외곽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개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곳이었어요. 이 땅이요. 김 변호사가 공시지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이 3필지 합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28억 정도 되고 실거래가로 따지면 40억은 넘을 겁니다. 남편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얼마? 40억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그 땅을 샀을 때는 평당 몇만 원짜리였거든요. 허허 벌판이었어요. 남편이 언젠가 이 동네 개발된다 하면서 모은 돈 탈탈 털어서 산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 허허 벌판에다 돈을 묻어? 미쳤어? 그렇게 싸웠어요.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 땅이 이렇게 될 줄은. 그리고 적금 통장이 4개 있었습니다. 농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4군데에 나눠서 40년 동안 꼬박꼬박 넣은 거였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가 이자를 낳고.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적금 합산이 약 4억 7천이요. 그리고 금고. 집 장롱 밑에 숨겨둔 작은 금고. 거기에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거였습니다. 돌잔치 때 받은 것, 시장 단골이 준 것, 명절마다 조금씩 산 것. 금 시세로 치면 대략 8천에서 1억 사이일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다 적고 나서 계산했습니다. 어머님, 네. 건물 시세, 땅 실거래 추정, 적금, 금 포함해서요. 변호사가 숫자를 보여줬어요. 대략 52억에서 55억 사이입니다. 방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걸 다 합치면 그렇게 돼? 네, 할아버님. 그리고 이건 전부 어머님 아버님 명의예요. 아드님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숫자가 실감이 안 났어요. 40년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요. 비린내 맡으면서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해서요. 외식 한 번 안 하고 양복 한 벌 안 사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모은 돈이요. 50이요. 그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요양원 4인실에서 하루 3끼 급식을 먹고 있었어요. 아니, 며느리가 깎아서 과일도 못 먹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며느리분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기록이 있어요. 건물 2채 다. 그리고 토지 3필지도. 열람 날짜가 석 달 전이에요. 석 달 전. 우리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2달째 되던 때였어요. 그리고 법무사를 만난 기록도 있어요. 사전 증여 절차를 문의한 것 같습니다. 사전 증여요? 네.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아드님 명의로 미리 넘기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당연히 어머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요. 제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요? 며느리분이 치매 진단서를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치매 진단서요? 네. 만약 어머님이 치매 판정을 받으시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아드님이 재산 관리 권한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며느리가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제야 다 이어졌어요. 치매 소문을 낸 이유, 친척들한테 시어머니가 기억이 나빠졌다고 말한 이유, 돈을 달라고 행패 부린다고 거짓말한 이유, 전부 다 치매 판정을 위한 밑작업이었습니다. 소문을 먼저 퍼뜨려 놓으면 나중에 누가 물어봤을 때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증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머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예요? 김 변호사가 대답을 안 했어요. 대신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대답을 안 한 게 대답이었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아들한테 전화한다. 여보, 잠깐만. 잠깐은 무슨 잠깐이야. 2년이 우리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김 변호사가 남편을 말렸어요. 할아버님, 지금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연락하시면 며느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게 해야 해요. 남편이 주먹을 떨었어요. 하지만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이래요. 변호사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습니다. 첫째, 재산은 전부 어머님, 아버님 명의예요. 동의 없이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둘째, 며느리분이 사전 증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서류가 넘어간 건 아니에요. 셋째, 치매 진단은 전문의 진단이 필요해요. 소문만으로는 안 됩니다. 넷째,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이 이미 녹음을 갖고 계세요. 이게 제일 큽니다. 녹음. 며느리가 전화해서 건물 이야기를 한 그 녹음. 서류를 가져오겠다고 한 그 녹음. 저 녹음에서 며느리분이 직접 재산에 대해 언급하고 관리를 넘기라고 요구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가진 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다는 느낌.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이걸 하셔야 해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치매가 아니라는 공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연결해 주신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인지 검사, 기억력 검사, MRI까지.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정상.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나이 대비 인지 기능이 아주 좋으세요. 치매는 전혀 아닙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정상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병원까지 가야 했다는 게 서글펐지만 그래도 그 종이가 방패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어요. 김 변호사가 법무법인으로 데려가서 공증인 앞에서 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오래 이야기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보, 아들한테 다 줄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40년을 일한 돈이에요. 새벽마다 손이 갈라지고 등이 굽도록 일한 돈. 그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은 우리를 버렸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돈을 가져가려고 우리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다 주지 않을 거야. 남편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번 돈은 내가 정할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고개 끄덕임이 남편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허락이었어요. 유언장은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60%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시장에서 40년을 장사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도와줘서 아들 키웠고 이웃들이 반찬 나눠 먹으면서 버텼어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20%는 요양원 시설 개선 기금으로.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호박죽 한 그릇, 방울토마토 화분 하나, 어머님 괜찮아요 한마디. 그게 저를 살렸어요. 이 요양원만이 아니라 다른 요양원 어르신들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셨으면 했습니다. 10%는 손자 준혁이 교육비 신탁으로. 아들 부부가 손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준혁이가 18살이 되면 본인이 직접 쓸 수 있게. 그때까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돌잔치에서 약과 봉지를 들고 쫓겨나면서도 손자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 그거였어요. 나머지 10%는 저와 남편의 노후 생활비로. 그거면 됐어요.
우리 둘이 먹고 사는 데는 그거면 충분했어요. 공증인 앞에서 서명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 장부에 사인하던 것과는 다른 떨림이었어요. 이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쓰는 서명이었거든요. 세 번째, 며느리가 전화할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뒤로 며느리의 전화가 잦아졌어요. 뭔가 낌새를 챘는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첫 번째 녹음. 어머니, 건물 세금 문제가 있어서요. 위임장 하나만 써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 녹음. 어머니,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어떻게 되시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져요. 미리 정리해 놓는 게 서로 편해요. 만약에 갑자기 어떻게 되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잡은 손이 차가워졌어요. 남편이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녹음.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며느리가 전화한 줄 알았는데 전화를 끊기 직전에 며느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잡혔어요. 전화를 다 안 끄는 거였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안 넘어와. 어떻게?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놔둬. 시간 좀 더 주면 되지. 며느리가 말했어요. 시간이 어딨어. 치매 진단 빨리 받아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 전에 위임장이라도 받아놔야지. 법무사가 뭐래? 후견인 신청하면 된대. 근데 주변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친척들한테 다 얘기해 놓은 거잖아. 근데 엄마가 진짜 치매는 아니잖아.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면 되지. 병원 하나 잘 잡으면 돼.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놓을 뻔했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면 되지. 치매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녹음이 끝났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녹음 파일이 3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3개. 그게 제 무기였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 가져본 무기. 김 변호사한테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변호사가 3번째 녹음을 듣고 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머님. 네. 이거면 됩니다. 뭐가요? 이 녹음이면 며느리 분의 의도가 다 드러나요. 치매 소문이 의도적 조작이라는 것, 위임장 요구가 재산 탈취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아드님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그러면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재산은 어머님 거예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요양원 뒤뜰이 보였어요. 남편이 키운 텃밭에 상추가 파랗게 자라 있었고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텃밭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 돈을, 내 인생을, 내 남은 날들을.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었어요. 녹음을 확보하고 유언장을 쓰고 진단서를 받고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속이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건 맞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요. 아들이 알고 있었다는 게요.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게 그게 며느리보다 더 아팠어요. 며느리는 남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그 사람이 나쁜 건 서운하지만 놀랍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들은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새벽마다 젖 먹이고 등에 업고 시장 다니고 대학 보내려고 잠을 줄이고 결혼식 날 울면서 축의금 봉투 챙겨주던 그 아들. 그 아들이 알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치매는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밤마다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응, 나 아들이 제일 아파. 남편이 대답을 안 했어요. 며느리는 미워할 수 있어. 근데 아들은 미워할 수가 없어. 미워할 수가 없는데 아프기는 제일 아파. 남편이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나도. 그 한마디에 저는 남편 어깨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요양원 사인실에서 같은 방 어르신들 깨울까봐 이불을 물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등을 두드렸어요. 토닥토닥 텃밭에서 흙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이 제일 길었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남편이랑 텃밭에 앉아 있었는데 원장님이 뛰어오셨어요. 원장님이 뛰는 건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 아드님네가 오고 있어요. 뭐요? 방금 전화 왔어요. 1시간 뒤에 도착한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6달이에요. 요양원에 넣어놓고 6달 동안 한 번도 안 오던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용돈을 끊고 치매 소문까지 내던 사람들이 온다고요. 남편이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온대? 모르겠어요. 그냥 간다고만 했대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저도 남편을 봤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오는지. 돈 때문이었어요. 1시간 뒤 요양원 주차장에 검은색 SUV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에 안 입던 양복. 그리고 조수석에서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달라져 있었거든요. 머리를 새로 했어요. 옷도 달랐어요. 평소에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베이지색 니트에 진주 귀걸이, 입술에 연한 분홍 립스틱까지. 그리고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이 웃고 있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아들이 뒷좌석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과일 바구니. 큰 거였어요. 사과, 배, 포도가 수북이 쌓인 고급 과일 바구니. 며느리가 다른 쪽에서 종이 가방을 꺼냈습니다. 백화점 로고가 박힌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커 보였어요. 6달 동안 과일 하나 안 보내던 사람들이, 과일 깎아먹을 돈도 없게 용돈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원장님이 면회실을 내주셨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원장님이 보리차를 끓여다 놓으셨어요. 며느리가 먼저 앉았어요.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 눈빛. 예전에 우리 집에 와서 거실을 둘러보던 그 눈빛이랑 똑같았어요. 쟤는 눈. 어머니, 아버님.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부드러웠어요. 꿀을 바른 것 같았어요. 그동안 못 와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남편도. 저희가 너무 바빴어요. 회사 일도 있고 준혁이 학교 적응 문제도 있고. 바빴다. 6달을 바빴다고요. 며느리가 과일 바구니를 밀었어요. 이거 드세요. 어머니 사과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 며느리가 백화점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캐시미어 목도리 2개였어요. 하나는 회색, 하나는 남색.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거 하시면 따뜻하실 거예요. 저는 목도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현관 앞에서 저한테 오지 마세요 하던 사람이 맞나? 반찬통을 쓰레기통에 넣던 손이 지금 캐시미어 목도리를 내미는 손이 맞나? 같은 손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달라진 건 손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 불편하지 않아? 불편할 것도 없다. 남편이 짧게 대답했어요. 퉁명스럽게. 아빠, 사실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 아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눈이 서류 봉투에 고정됐어요. 며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저희가 요즘 재산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나왔구나. 2분 명의로 된 건물이나 토지가 있잖아요. 세금도 나가고 관리도 해야 하고 2분이 여기 계시면서 그걸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잖아요. 며느리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서류를 봤어요. 사전 증여 동의서, 위임장, 2장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볼펜까지 준비해 왔어요. 고급 볼펜. 뚜껑을 열어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한자가 섞인 법률 용어가 빼곡했습니다. 읽어봐야 모르는 단어투성이었어요. 며느리는 그걸 알고 있었겠죠. 시장에서 장사한 할머니가 법률 서류를 읽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테니까. 어머니, 그냥 세금 처리 때문에 그래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웃었어요. 저는 볼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가 들어있는 서류냐? 아버님, 그냥 관리 위임장이에요. 세금 관련. 관리 위임이면 세무사 시키면 되지. 왜 내가 해?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주 살짝. 0.5초 만에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받습니다. 아버님, 세무사비도 만만치 않고 저희가 하면 비용도 안 들잖아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왜 갑자기 이러냐는 거야. 남편이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아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빠, 진정해. 엄마 아빠한테 좋은 건데 왜 그래? 좋은 거? 뭐가 좋은 건데? 남편이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6달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서류 들고 와서 서명하라는 게 좋은 거야?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직 웃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웃음을 유지하는 게. 아버님, 저희가 못 와서 죄송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별개잖아요. 두 분 재산을 두 분 아드님이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고?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린 게 당연하냐? 며느리의 웃음이 멈췄어요. 돌잔치에서 구석에 앉힌 게 당연하냐? 아버님, 추석에 문 안 열어준 게 당연하냐? 전화번호 바꾼 게 당연하냐? 치매 소문낸 게 당연하냐?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으로. 당연한 게 뭔지 내가 나한테 말하지 마라. 방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본래 표정이 나왔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 저는 그때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하는 거,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는 거, 아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 그리고 결심했어요. 며느리야. 네, 어머니. 나 하나만 물어볼게.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는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했어? 어머니, 그건 제가 바빠서. 바빠서가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나도 놀랐습니다. 너는 우리가 필요 없었으니까 안 한 거야. 우리가 짐이었으니까. 귀찮았으니까.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이 있으니까 왔지.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과일 바구니 사들고 왔지. 목도리 사들고 왔지.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사전증여 동의서잖아. 내가 시장에서 장부만 40년을 썼어. 글자 읽을 줄 몰라 보여?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의 눈이 흔들리는 걸 본 게. 제가 서류를 읽을 줄 아는 건 계산 밖이었겠죠. 그리고 이것도 알아? 저는 호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내가 전화할 때마다 녹음했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건물 이야기한 거, 위임장 써달라고 한 거.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전화 끊기 직전에 내가 옆에서 한 말도 다 녹음돼 있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면 되지. 내가 한 말이야.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치매를 만들겠다는 말.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겠다는 말. 그게 녹음돼 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봤어요. 내가 근데 엄마가 진짜 치매는 아니잖아 했지.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알면서 가만히 있었지.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뭔가 말하려고. 엄마, 닥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70년을 살면서 아들한테 닥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근데 엄마가 진짜 치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엄마가 멀쩡하다는 걸 알면서 내 마누라가 치매를 만들겠다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거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게 아들이야?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돼. 울면 또 지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 아들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아니, 아니에요. 다가 아닌 거 알아. 엄마, 제가 잘못했어. 며느리가 아들을 잡아당겼어요. 여보, 일어나. 왜 무릎을 꿇어?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어요. 너 때문이야. 며느리가 멈칫했어요. 내가 시킨 대로 다 했잖아. 전화 끊으라 했지. 번호 바꾸라 했지. 요양원 보내자고 한 것도 너였잖아.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아들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 다 제 잘못이에요. 마누라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멈췄어야 했는데,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아들이 바닥에 이마를 박고 울었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내려다봤어요. 양복 입고 왔으면서, 과일 바구니 챙겨왔으면서, 서류 봉투 숨겨왔으면서, 그래도 지금 이 바닥에서 우는 건 진짜인 것 같았어요. 근데요, 바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부드러운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원래 얼굴이 나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계산적인 얼굴.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녹음을 하셨다고요? 그래. 그거 불법이에요.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 도청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불법이라는 말에. 하지만 김 변호사가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녹음한 거야. 불법 아니라고 변호사가 그러더라. 변호사요?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변호사를 만나셨어요? 그래. 만났어. 며느리가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못 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한 건 사과드릴게요. 근데 재산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는 거잖아요. 변호사까지 끼면 일이 커져요. 이미 컸어. 제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내가 키운 거야. 내가 키운 게 아니라.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서류 가지고 가. 서명 안 해. 저는 사전 증여 동의서와 위임장을 며느리 앞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치매 소문 낸 거, 친척들한테 거짓말한 거, 녹음 파일이랑 같이 전부 정리해뒀어. 내가 원하면 언제든 법적으로 갈 수 있어.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뭐? 저는 일어섰어요. 이러시면 뭐 어쩔 건데?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똑바로 섰습니다. 등을 펴고, 눈을 마주보고, 키가 작아요. 며느리보다 한 뼘은 작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더 커 보였을 거예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며느리가 한 발짝 물러섰거든요. 며느리가 가방을 챘어요. 서류를 쓸어 담고 볼펜을 집어넣었습니다. 가자.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이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양복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 엄마, 나 다시 올게. 서류 없이. 진짜 보고 싶어서. 행동으로 보여. 그 한마디를 하고 저는 돌아섰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뒤따라 나가다가 문간에서 멈췄어요. 아빠. 남편은 대답을 안 했어요. 아빠, 미안해. 남편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텃밭에 물 줘야 돼. 그게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면회실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잘했어. 남편이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걸로 됐습니다. 원장님이 보리차를 다시 데워서 가져오셨어요. 어머님 드세요.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아드레날린이 빠지면서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원장님이 옆에 앉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한참 뒤에 제가 말했어요. 원장님, 네. 나 방금 아들한테 닥치라고 했어요. 들었어요. 70년 살면서 처음이에요. 원장님이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활짝 웃음이었어요. 어머님, 속 시원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응, 시원했어. 그러다 울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어요. 시원하면서 아팠어요. 통쾌하면서 서글펐어요. 70년을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원장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남편이 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천천히.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숨을 돌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텃밭 위로 주황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키운 고추가 빛을 받아서 빨갛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예뻤어요. 요양원이 예쁘다니. 웃기죠. 근데 진짜 예뻤어요. 여기가 감옥인 줄 알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사람이 됐거든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 영숙이. 72세 영숙이.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고, 처음으로 내 결정을 했고, 처음으로 당당하게 섰어요. 여기서요. 이 낡은 요양원에서요. 며느리가 돌아간 뒤 요양원이 조용해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물면 안 놓는 사람. 밀리면 돌아가서 다른 길을 찾는 사람. 예상대로였어요. 일주일 뒤 김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이 법무사를 통해서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도요? 네. 치매 진단서를 받으려고 병원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변호사님, 저 이미 검사 받았잖아요. 정상이라고. 그렇죠. 어머님 진단서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다만 며느리분이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게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되나요? 어머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원장님도 그 말을 했고 변호사님도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무서운 게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시키면 아들이 전화할 거고 아들이 엄마 한 번만 하면 저는 또 흔들릴 테니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내 마음이 약한 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열흘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렀어요. 습관이 됐거든요. 엄마. 왜? 나 내일 갈게. 서류 가져오는 거면 오지 마. 아니야. 서류 없어. 그럼 뭐하러 오는데? 아들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가슴이 찔렸어요.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6달 동안 그런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와. 근데 기대는 안 할 거야. 알겠어. 전화를 끊고 녹음을 저장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내일 아들 온대. 서류? 없대.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며느리는? 몰라. 안 물어봤어.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왔다 가면 알겠지. 그 말이 맞았어요. 와봐야 아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들이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어요. 낡은 청바지에 면 점퍼. 손에 들린 건 비닐봉지 하나였어요.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비닐봉지를 열었어요. 안에 있던 건 떡볶이였어요. 시장 입구 분식집 떡볶이. 제가 장사 끝나고 아들이랑 같이 먹던 그 떡볶이. 엄마, 이거 기억해? 기억하지. 매운 거 잘 못 먹으면서 항상 나 따라서 먹었잖아. 기억났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장사 끝나면 그 분식집에 같이 갔어요. 아들은 떡볶이, 저는 어묵국. 근데 아들이 꼭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어서 제 입에 넣었어요. 매워서 캑캑거리면 아들이 깔깔 웃었거든요. 엄마, 하나만 먹어봐. 그때처럼 아들이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어서 내밀었어요. 저는 안 받았어요. 엄마, 왜 왔어? 떡볶이 같이 먹으려고. 진짜 그것만?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나 이혼 준비 중이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 지영이랑 이혼 절차 밟고 있어. 지영이. 며느리 이름을 들은 게 오랜만이었어요. 요양원에서는 항상 며느리였으니까. 왜? 왜긴. 엄마 아빠한테 한 짓 때문이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그것 때문이야.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그날 녹음 들었잖아. 그건 우리가 만들면 되지, 그 말. 그날 집에 가서 지영이한테 물어봤어. 진짜 그랬냐고. 뭐래? 웃었어. 웃으면서 그게 왜? 그러더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왜냐고. 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게 왜냐고.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게 왜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지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래? 재산 반 달래.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기 재산도 아닌 걸 반을 달래. 끝까지. 저는 떡볶이를 내려다봤어요. 빨간 국물에 떡이 불어 있었어요. 엄마. 응. 나 정말 몰랐어. 처음에는. 아들이 저를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요양원 보내자고 했을 때 나는 진짜 엄마 아빠 건강 걱정에 그런 줄 알았어. 바보같이. 근데 점점 이상해진 거야. 전화 끊으라 하고 번호 바꾸라 하고 친척들한테 전화 돌리고. 그때부터 뭔가 아닌 것 같았는데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나도 모르게.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서웠어. 뭐가 무서웠는데. 이혼한다고 할까봐.
준혁이 빼앗길까봐. 나 혼자 될까봐. 그래서 엄마 아빠를 버렸어?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응, 버렸어. 그 응이 나오는데 아들의 전신이 떨렸어요. 겁쟁이였어. 나는. 아들이 테이블 위에 이마를 박았어요. 마누라 눈치 보느라 엄마 아빠를 갖다 버린 겁쟁이. 저는 아들의 뒤통수를 봤어요. 가마가 2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마가 2개여서 머리가 안 눕는다고 매일 아침 물 묻혀서 눌러줬었거든요.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떡볶이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어요. 분노의 벽 같은 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어나.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는 걸로 끝이 아니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하다고 말로 하는 건 쉬워. 우는 것도 쉬워. 근데 그건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거야. 엄마가 편해지려면 내가 달라져야 돼. 어떻게? 행동으로. 저는 떡볶이에서 떡을 하나 집었어요. 매웠어요. 캑캑거렸어요. 근데 먹었어요. 다음에 올 때 준혁이 데리고 와.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준혁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다면서 손자한테까지 벌 줄 수는 없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또 떨어졌어요. 알겠어. 데리고 올게. 그리고 응. 매주 와. 매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주. 6개월. 그동안 못 온 만큼.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 다음은 없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저는 떡볶이를 하나 더 집어서 아들 앞에 놓았어요. 먹어. 불었잖아. 아들이 떡볶이를 입에 넣고 씹다가 울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웃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떡볶이 국물이 매운 건지 눈물이 짠 건지 모르겠었어요. 며느리 쪽은 김 변호사가 정리해 주셨어요. 녹음 파일 3개, 치매 정상 진단서, 그리고 며느리가 친척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정황 기록. 변호사가 이걸 정리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며느리 쪽에서 답이 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사전 증여 요구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단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요구하겠다고. 김 변호사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며느리분이 분할 요구하는 재산은 아드님 재산이에요. 어머님 재산이 아니에요. 어머님 재산은 이 이혼이랑 전혀 관련 없어요. 그러면 며느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드님과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뿐이에요. 아드님 명의 재산은 전세금이랑 아파트 분할 정도. 어머님, 아버님 명의 재산은 한 푼도 못 건드려요. 정말요? 네.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며느리는 자기 살 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나 봐요. 아들이 말하길 며느리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준혁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 뭐? 양육권 주장하겠대.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준혁이? 그 아이만큼은.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엄마 쪽이 유리하대. 양육 환경이나 경제력이나. 경제력은 내가 뭐가 있어. 아빠 엄마가 있잖아. 아들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가 손자 굶기겠냐. 아들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엄마, 이번엔 내가 지킬게. 준혁이도, 엄마 아빠도.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의 머리를 봤어요. 가마가 2개. 아직도 안 눕는 머리. 손이 올라갔어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뻔했어요. 근데 내렸어요. 아직은.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대로 아들이 매주 왔어요. 첫째 주 준혁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준혁이가 요양원 입구에서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리. 아이를 안았어요.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키가 많이 컸더라고요. 반년 사이에. 할머니, 나 할머니 많이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준혁이가 제 볼에 뽀뽀를 했어요. 축축하고 따뜻한 뽀뽀. 남편이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입이 실룩거렸어요. 웃으려는 건지 울려는 건지. 준혁이가 남편한테 뛰어갔어요. 할아버지, 토마토 어디 있어? 아들이 준혁이한테 말해줬나 봐요.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토마토를 키운다고.
남편이 준혁이 손을 잡고 텃밭으로 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등 하나, 작은 등 하나. 남편의 굽은 등이 그날은 조금 펴진 것 같았어요. 둘째 주에도 왔어요. 셋째 주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왔어요. 아들이 우산 안 쓰고 뛰어들어왔어요. 흠뻑 젖은 채로. 엄마 왔어. 우산은? 차에 놓고 내렸어. 바보 같은 아들. 40 넘어서도 바보 같은 아들. 저는 수건을 가져다 줬어요. 아들이 머리를 닦으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예전 같았어요. 어렸을 때 시장에서 비 맞으면서 뛰어다니던 그 녀석 웃음. 넷째 주. 아들이 왕갈비를 가져왔어요. 본인이 구웠다고. 근데 탔어요. 새까맣게. 엄마, 미안, 나 요리를 못해. 이걸 어떻게 먹어? 아, 위에만 탄 거야. 안쪽은 괜찮아. 남편이 새까만 갈비를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수치냐? 아들이 헤헤 웃었어요. 남편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주 살짝. 그게 남편이 아들한테 보여준 첫 번째 웃음이었어요. 다섯째 주. 아들이 요양원에 와서 텃밭을 같이 했어요. 남편 옆에서 무릎 꿇고 상추를 심었어요. 남편이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구멍 파고 모종 넣고 흙 덮어. 그리고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래. 아기 재우듯이. 그래야 뿌리가 잘 내려. 아들이 서투른 손으로 흙을 토닥거렸어요. 이렇게? 좀 더 세게. 근데 너무 세면 안 돼. 저는 벤치에 앉아서 봤어요. 남편이랑 아들이 나란히 무릎 꿇고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둘 다 등이 비슷하게 굽어 있었어요. 아들의 등도 언젠가부터 굽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버지의 등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봐야 할 때예요. 여섯째 주. 아들이 요양원에 와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급식을. 아들이 한 숟갈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 밥이 뭐야? 원래 이래. 엄마가 매일 이걸 먹는 거야? 그래. 아들의 눈이 빨개졌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그 맛있는 반찬 다 만들던 사람인데 매일 이걸 먹는다고? 뭘 어떻게? 여기서는 이게 밥인데. 아들이 밥을 끝까지 먹었어요. 된장국도 다 마셨어요. 밥을 먹고 나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내가 이 요양원 시설 개선 비용 댈게. 무슨 돈으로? 월급에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내 생활비는? 줄이면 돼.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가 여기서 제대로 먹게는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 아들이 아니잖아.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대신 아들 밥그릇에 제 반찬을 하나 올려놨어요. 먹어. 너도 제대로 먹어야 준혁이 키우지. 아들이 반찬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또, 이 녀석은 맨날 울어요. 저는 안 울었어요. 웃었어요. 일곱째 주. 아들이 준혁이를 데리고 왔어요. 준혁이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글씨. 할머니한테.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반찬 맛있어요. 엄마가 버린 거 나 몰래 먹었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준혁이가.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버린 거 나 몰래 먹었어요. 그 한 줄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작은 아이가 엄마가 쓰레기통에 버린 반찬을 몰래 먹었다고요. 아이가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만든 반찬이라는 걸, 정성이 담긴 거라는 걸. 저는 준혁이를 안았어요. 꽉. 준혁아, 할머니가 다시 해줄게.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진짜? 진짜? 준혁이가 제 품에서 웃었어요. 해맑은 웃음. 세상에 그 웃음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26주. 한 주도 안 빠졌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회사에서 야근을 해도 매주 토요일 10시에 요양원 주차장에 아들의 차가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떡볶이를 사왔고 어떤 날은 엉망인 김밥을 싸왔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온 날이 제일 좋았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되니까. 그냥 얼굴 보여주면 되니까. 그게 효도였어요. 6개월이 찬 토요일이었어요. 아들이 텃밭에서 남편이랑 고추를 따고 있었어요. 준혁이는 방울토마토를 손에 쥐고 빨갛다 빨갛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원장님이 옆에 앉으셨어요. 어머님. 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원장님이 놀라셨어요. 여기요? 아드님이 모시겠다고 안 해요? 했지요. 매주 그래요.
그런데 왜? 저는 텃밭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가 좋아요. 원장님이 저를 봤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았거든요. 부엌에서 전 부치고 텃밭에서 남편 보고 준혁이 뛰어다니는 거 보고 그게 좋아요. 아드님 집에 가셔도 되는데 아들 집은 아들 집이에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원장님이 아무 말 없이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됐어요. 며느리는 아들과의 공동 재산 일부를 가져갔어요. 아파트 전세금 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와 남편의 재산은 한 푼도 못 건드렸어요. 양육권은 아들이 가져왔어요. 준혁이가 아빠 곁에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서 떠났어요. 소문에 의하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있는 남자를. 놀랍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매주 요양원에 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여긴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데야.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 아들이 당황했어요. 준혁아, 여기는. 남편이 준혁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토요일마다 오는 거면 충분해. 준혁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토마토 내 거 남겨놔. 그래. 내 거 남겨놓을게. 남편이 웃었어요. 환하게. 남편이 환하게 웃는 걸 본 게 요양원에 온 뒤로 처음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돌아가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응?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무슨 소리야? 원래 내 아버지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 하고 싶어서. 저는 남편 쪽을 봤어요. 남편이 텃밭에서 호미를 닦고 있었어요. 가서 해. 아들이 텃밭으로 갔어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남편이 한참 아들을 봤어요. 그러더니 호미를 하나 건넸어요. 이거 잡아. 저쪽 풀 좀 뽑아야 돼. 아들이 호미를 받아들었어요. 그게 남편의 용서였어요. 말로 하지 않는 용서. 같이 일하자는 용서. 두 사람이 나란히 풀을 뽑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해가 기울 때까지. 저는 벤치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오랜만에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고 요양원이 꼭 나쁜 곳인 것만도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부모한테 전화 한 통 하는데 1분이면 돼요. 반찬 한 통 들고 찾아가는데 1시간이면 돼요. 그 1분, 그 1시간을 안 하면서 나중에 재산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찾아오는 게 효도예요. 빈손으로 와도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효도예요. 저는 72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세요. 오늘이요. 지금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효도에는 때가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